우리 최민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자, 어서 2부 오십시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들이 많습니다, 진짜. 아유, 저 보라색 이 헤어 자리 잘 유지되고 있군요. 색깔이 더 좋아졌어요. 네, 자리 잡아서. 잘 잘 잡았어요. 잡았어. 진짜. 한 5살 정도는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젊어 보이는 것도 젊어 보이는 건데 네. 예뻐 보이세요. 점수 땄어. 저래야. 점수 땄어. 그렇지. 진짜. 네. 요즘에 참, 요즘에 책 낸다고 너무 네. 들떠 있어서. 네. 자, 우리 이제 최민희 의원님 오셨으니까, 뭐 따끈따끈한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열받은 이슈부터 해야죠. 그럼요. 또 많은 분들이 진짜 어제 충격으로 사실 저는 뭐 최근에 조 장관님 따로 뵐 일이 있어서 한번 네. 뵀는데 네. 이런 예상은 하고 계셨었어요, 사실. 그 부산대에서 그럴 것 같다라는 예상은 했었는데, 근데 막상 또 뉴스에 접하니까 또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이 부산대 결정 문제점이 이제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데 의원님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우선 사안에. 가장 중요한 건 네. 우리나라가 대법원까지 3심 제도를 그렇죠.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끝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끝날 때까지, 선고가 끝날 때까지 이런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첫째 가장 문제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부산대도 이 국립대잖아요. 그리고 의전원도 이게 다 국가 시스템 안에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형법 시스템을 무시했다는 게 가장 큰 겁니다. 그러면 왜 무시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왜 무시했을까? 이건 뭔가 외부의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제가 그 부산대 쪽에 이렇게 저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의전원 쪽에 애초 의전원은 대법원 판결이 끝나고 하겠다는 게 확고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그것과 관련하여서는 추미애 장관이 페북에 글을 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댓글 많이 올라오는데 네, 교육부 그런데- 얘기가 나오죠. 네, 교육부가 국감에서 그게 첫째 추정, 야당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뭐가 다르냐? 계속 묶어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압박을 했을 때 그것에 못 이겨서 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법적 판결이 나기 전에 부산대 자체가 입학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른 통로를 통해서 빨리 이거 심사하라 이렇게 압박을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기에 대해서 추미애 전 장관은 뭔가 다른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신 거고 그건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확실한 건 교육부의 압력이 있었다 이런 건데 그 장면에서 제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할 때 그때가 굉장히 방송위원회가 격동이었어요. 경인민방 취소된 거 그거 다시 방송사 만드는 이슈부터 이슈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중간 광고도 제가 최초로 의결을 하고 나왔거든요. 3월 8일이면 올해 3월 8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3월 8일이면 3월 4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LH 사건이 터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3월 4일 날 윤석열이 사퇴를 합니다. 그게 같은 3월 4일이에요. 같은 날이죠. 예. 그 즈음이에요. 그 직후예요. 예, 그런데 그 정무직이라는 게 많은 압박을 받아요. 여기저기서. 근데 가장 큰 압박이 굉장히 의외실 텐데 야당과 언론의 압박입니다. 본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게. 왜냐하면 여당의 경우는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야당은 대화도 안 돼요. 언론은 대화가 더 안 되잖아요. 실제로 그 유은혜 장관실의 분위기를 보면 당시에 이 질문이 나올 거를 예상은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뻔하거든. 야권 쪽에서 물건 늘어질 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답을 할 건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는 뭐 알 길이 없으나 예상은 됐었던 상황이었다. 근데 그랬을 때 답이 없었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유라를 입학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꿔가지고 그 승마 특기생 없었는데 만들었고 그래요. 그 이후에도 이건 명백한 불법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너무 명확한 사안이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그런 자리에서는 몰리는 이슈는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뭐 그렇죠. 대충 그렇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분명하게 답변을 해서 그때도 잠깐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다 그래서 까먹었는데 저도 그때도 좀 왜 이상하다 저런 했어요. 답변을 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뒤에 후속 조치들이 실제로 이제 진행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야당의 압박이 심하고 그러니까 그냥 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실제로 진행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취소 결정은 저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첫째는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 어려움 중에 의사 시험까지 합격했어요. 네. 그러니까 의전원 들어가서 있었던 모든 일이 없었던 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법이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잉됐다. 지금 이 판단이.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분명히 소송에 들어가 봄직하다. 이거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송 들어가면 이길 거라고 다들 예상하던데요. 그 요새는 이제 못 못 믿으니까 믿겠는 거지. 우리가. 법원에서 예. 어떻게 할지. 그리고 더 문제는 부산대가 비겁해요. 이게 입시 공정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거 뭐 예. 평가하는 기구를 만들어 놓고 예. 여기 본부로 그냥 옮긴 거잖아요. 결론이 안 나니까.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이게 당락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명확하게 서류 뭐 그렇죠. 다 들여다 보니까 확인이 된 거고. 그러면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그냥 입학 유지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규칙을 근거로 해서 그렇죠. 입학 취소를 모집 하는 요강? 건 모집 요강이 보통 적혀 있죠. 예. 이것도 역시 저는 법률에서 정하는 과잉금지 위반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게 3월에 그 일이 있고 교육부에서 얘기된 다음에 이제 부산대에서도 뭔가를 찾으려고 이렇게 실질적인 행위들을 하면서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정위 안에서 지금 계속 들여다봤더니 없지. 1차 서류 통과자 중에서 19등, 예. 전적 그러니까 그 전 대학 성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3등, 예. 공인 영어 성적이 4등인 조민이라는 학생을 입학을 취소시키려고 하니 뭐라도 꼬투리를 잡아야 될 텐데 찾다가 결국 모집 요강에 뭐 제출 서류가 허위일 경우에 뭐 이게 불이익을 준다라는 문장 그걸 찾은 것 같은데 이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자기들이 지금 뒤집는 것이기도 하고요. 공정위에서 이런 내용들까지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걸 대학법으로 옮겨가면서 이번에 그런 발표를 한 거고 저는 이게 2015년 일이잖아요. 그럼 2015년 당시에 의전원을 들어갔던 사람들 그것도 막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런 표창장 뭐 혹은 이런 뭐 자기가 어디 가서 인턴해 왔다 뭐 소위 말하는 스펙들을 거기 집어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모집 요강을 보면 필수 서류가 있고요. 뭐 대학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필수 서류가 없어도 나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라고 계속 뭐 붙여서 내요. 이런 것들 조민 씨뿐만 아니라 부대 의전원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입시제도 시스템 속에 있었던 모든 분들의 것을 한번 볼 필요 있지 않나. 아니 근데 학원 입시 전문가들이 그걸 다 얘기하더라고. 그 당시에 다 그랬죠. 제도가 이랬던 거예요. 완전히 그 당시에 기회였다. 의전원 들어가기. 그래서 교수 자녀들 뭐 등등등등 정성 평가가 많았고 뭐 그 얘기들 그렇죠. 쭉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제가 아는 그 진짜 이름 대면 알만한 교수는 더 잘 알아요. 이 내용. 그러겠죠. 그런데 다들 침묵하고 있어.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자기 자식들 그리고 교수 사회에서 어떻게 해왔는지 뻔히 알면서 다 알면서 침묵하고 있는 그래서 거 정치적 비겁해요. 결정한 거야. 네, 네. 아 참. 굉장히 속상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우리가 대법원 판결 이후에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대법원 판결이 저는 김학의 관련하여 네네. 대법원에서 이게 이제 파기환송 시켰잖아요. 그 이유가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증인을 검사가 불러서 무엇인가 했을 경우 그게 부당한 압박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니들이 증명해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 그 표창장 관련한 그 모든 그 많은 기록들은 법적 기록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첫째 다 기억하시죠. 9월 6일 날 정경심 교수를 기소할 때 정경심 교수는 조사 한번 받지 조사조차 않았죠. 안 했습니다. 그리고 표창장 안에 기소가 2번 됐어요. 그렇죠. 이 모든 게 절차상으로 이상한데 그냥 넘어간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독수 독과 이론, 컴퓨터 그 증거 능력부터 그래서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심, 2심이 이상한 게 홍준표 의원 얘기를 제가 늘 하는데 네. 홍준표 의원이 성완종한테 1억인가 받았다고 네. 1억이었던 것 네. 같아요. 받았다고 기소됐어요. 그래서 1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네. 이게 경남도지사 되고 나설걸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2심에서 무죄를 받아요. 이유가 뭐게요? 증인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다예요. 최성의 증언은
일관되질 않아. 하나만 일관돼요. 자기가 조민에게 표창장 주라고 한 적이 없다. 요거 하나만 일관되고 나머지 막 말이 막 바뀌고 그 반대 증거도 많이 나왔거든요. 증언도 엄청 나왔잖아요. 예, 증언. 예, 증언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무죄 받을 때는 증인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았다고 무죄 주고 그리고 그 민주당 쪽 여당 쪽 인사들이 재판 받을 때는 특히 김경수 지사는 더하죠. 대표적인, 드루킹이 입 맞추는 것까지 발견됐는데도 유죄 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은 표창장 건은 저는 대법에서 김학의 건처럼 반려할 소지가 너무나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1심, 2심 다 겪으면서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야, 이런 걸 너무 이렇게 보았으니까 계속해서 걱정되고 신뢰가 안 생기는 재판부의 모습인 거고. 아 이것도 최민희 의원님은 또 본인이 당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그러니까 더 열받지. 너무나 잘 아실 테고. 아, 참. 저는 요즘 깜짝 놀라는 게 최재형 후보가 네. 공직선거법을 2번이나 위반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저런 죄책감도 안, 판사가 공직선거법 네, 죄책감도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자기가 판결했을 거 아니야. 그 생각하면 저는 정말 아니 그래서 재판을 받으셨던 요즘에는 분으로서. 대선 후보로서 최재형을 떠나서 그가 뭐 네. 이미 평가 끝난 것 같고 저 양반이 판사 시절에 뭐 제대로 한 거 뭘까 이런 의문점이 들어. 네. 도대체 그 정도는 판사로서는 잘 한 거 맞나? 그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상규 이후에 다시 한번 최재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판결을 제가 뭐 그 사람이 해왔던 걸 다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가 보여주는 행동, 보통 그런 걸로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이력이나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가짜뉴스 전쟁이 네. 붙었어요. 이 피해구제법 진짜 열받는 거예요. 사실 뉴스 보면 마치 진짜 그 언론 쪽에 있었던 관계자들 뭐 이부영 전 의원까지 나오고 뭐 아무튼 언론이 모든 거를 이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좀 조심스럽게 보도를 해야 하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완전히 반대 입장만. 제가 아침에 그 라디오를 하면서 뉴스 브리핑을 하잖아요. 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 밤사이 나와 있는 모든 뉴스들, 조간신문들 그리고 방송사 뉴스들을 브리핑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컨셉이.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뉴스를 전해줘야 되는데 뉴스가 너무 원사이드일 경우에 예. 제가 나름의 밸런스를 잡고 싶어서 그 출연하신 패널 분들의 그 발언이 나오면 제가 중간에 이렇게 첨언을 하거든요. 조금씩. 이 언론사에서 나오는 기사들이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저럴 수도 있습니다라는 걸 전혀 못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게 어떤 이슈가 있으면 뭐 여당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게 공방이 붙어 있습니다.까지는 말해주면 사실 되게 페어한 거예요. 예. 근데 언론에서 그걸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뻔한 얘기지만 본인들 스스로가 그 이해관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공정하게 지금 보도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면 여당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란 걸 왜 냈냐? 그럼 언론중재법이라는 이름은 누가 붙였냐?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내가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언론에 보니, 안 나오니까. 예, 이러다 보니 가짜 뉴스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피해를 입은 누군가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이번에 마련했다라고 하는 게 여당의 목소리고 야당은 권력 뭐 옹호용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계속 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언론은 그걸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요. 네. 우선 언론중재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트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법의 정확한 명칭이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주로 여당에서 얘기한 건 피해 구제의 방법에 대한 거기 때문에 사실 언론피해구제법 개정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맞죠. 법안의 성격상. 그다음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언론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을 야당은 대선 전략으로 악용하고 있고 그렇죠. 예. 언론은 문재인 정부 흔들기와 이건 감히 언론의 손을 대? 대선을 앞두고 이래서 힘겨루기를 하면서 야당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들은 그런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 이건 이 법안을 잘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야당과 언론이
대선 전략으로 같이 손잡고 활용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언론피해구제법 개정을 막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언론피해구제법에 대한 가짜 뉴스를 살펴보면 왜 언론피해구제법이 필요한지 증명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설적으로. 네. 네. 지금 30일 날 지금 본회의가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그때는 통과를 시킬 것 아니 같습니다. 통과는 무조건 시키겠죠. 다음 주 월요일. 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근데 뭐 이제 하면 또 그 9월에 하면 돼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전원위원회 개최하겠다. 여당 쪽은 뭐 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 다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비판받아야 될 사람이 비판받으면 그건 뭐 당연한데 이번에 박병석 의장이 오늘은 못한다라고 한 거는 국회법상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 오늘 새벽에 처리됐기 때문에 하루 뭐 새벽 기다렸죠. 4시. 12시 어젯밤 12시 이전에 처리됐으면 오늘 국회에서 처리해도 바로 돼요. 되겠죠. 본회의에서. 네, 네. 그런데 새벽 3시 40분에 이게 통과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하루를 묵혀야 되기 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근데 여당 내에서 조홍천 뭐 등등 그 반대하는 사람들 목소리 나오는데 얼마나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반대 입장을 내는 저는 분들이? 언론에 관한 한 예, 이건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대표 그리고 김용민 의원 등 예. 몇 분이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제가 보여요. 그 2004년에 신문법 개정 때 민원연 사무총장이었잖아요. 네. 거의 저희가 낸 법안으로 저희하고 언론노조가 같이 낸 법안으로 논의가 됐거든요. 그때도 언론 개혁에 내심 동조하는 의원들 숫자는 많지 않았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고 청와대가 강력한 의지를 그때 갖고 있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네. 언론 개혁에 관한 한 무지무지 의지가 강하셨거든요. 그런 분위기고 지금도 저는 조홍천 의원과 비슷한 생각. 그러니까 그게 이 법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 대선 앞두고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 거야. 그렇죠. 이 이게- 과정에 대해. 예, 대선에 악재로 작용하면 어떡해 이러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의원이 제가 보기에는 뭐 30% 40%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그게 정무적 판단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본회의 통과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당론으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리고 이거는 비공개 투표가 아닙니다. 그렇죠, 걱정하지 그렇죠. 마십시오. 인사 문제가 아니니까. 네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기왕에 얘기 나온 김에 지금 나오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정리를 몇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째는 외국에 이런 법안이 없다. 당연히 없죠. 외국은 일반법에 특히 영미계 법에는 일반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미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언론도 적용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언론에 징배제를 도입하자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법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 그렇죠. 거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외국은 일반법에 이게 다 들어있다. 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언론만 특화해서 만들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언론 쪽에 이 징벌적 개념의 배상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이런 거짓말을 해요. 제가 이건 읽어드릴게요. 그냥. 지금 징배제가 도입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행 법률. 이게 우리나라는 일반법으로 징배적 개념이 못 들어오니까 개별법에서 도입한 네. 거거든요.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신용정보법 43조, 개인정보보호법 39조, 정보통신망법 등등등등등 산업기술보호법까지 해서 19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처음이 아니다. 네. 그다음에 언론인들이 제가 어저께 KBS 더룸 있죠. 네, 네. 라이브? 예. 더룸 라이브. 더 라이브? KBS는 더 라이브. 예, 보다가 더rum은 깜짝 오늘 밤에 가지 않으세요? 아, 네.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네. 거기에 무슨 그 팩트 체크 한다는 기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법을 위반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스토킹처럼 네. 하기도 네. 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내용이 공익적이어도 징배제 대상이 된다. 그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기자가 그런 말을 해요? 네, 나와서. 어. 그러면서 이게 뭐 취재 활동을 위축시킨다. 요거 하나.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순실은 보도 못한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 얘기 계속 하잖아요, 지금. 아 근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왜 아니냐면 첫째는 이 언론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5조에 보면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익성을 띤 사실 보도는 제외된다고 5조에 나와 있어요. 이 5조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5조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익적인 보도는 소위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 언론중재법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도 보면 여기 이제 소위 언론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규정이 쭉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 언론의 고의 또는 중과실 중에 법률을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취재 과정 예, 법 예, 위반이라든가 예. 등등. 요것도 그 다음 규정에 보면 이게 지금 요 다음 법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률을 위반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익적인 보도를 위하여 다소 취재 과정에서 무리가 범해져도 그건 언론사 내부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도 이 법으로는 그 징배적 개념에 배상을 하지 않아도 이게 됩니다. 탐사보도 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예, 좀 이게 하고 싶은 거짓말하면 얘기가 안 되는 있는 게 거는 지금 뭐 탐사보도 뭐 다 죽을 것이다.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최순실 뭐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그러니까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법 개정안 이 법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네. 그리고 취재 관행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고 이런 어떤 피해 입은 분들이 무언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이 창구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과잉 취재와 오히려 가짜 뉴스와 이런 것들이 성행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과잉 취재는 조장관 앞에서 기자들 진침해서 그러니까요. 짜장면 그다음에 막 배달 오신 분한테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그런 막 것들부터 뭐 초인종 누르고 그 뭐 이런 과잉 거. 취재가 과잉 취재에서 보도한 내용이 형편 없었기 때문에 비난받는 그게 가짜 뉴스고 허위 조작이었기 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하면 이 피해자는 이 법안을 가지고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취지인데 이걸 완전히 왜곡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최순실은 왜 문제가 안 되냐면요. 제가 최순실 최초로 최순실이 망에 걸린 게 언제냐면 필라테스 장비 때문이에요. 필라테스. 윤전천인가? 윤전추. 윤전추. 윤전추가 예. 그 연예인들 몸 관리 그래, 하던 예. 강사인데 이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요. 3급인가 삼급이요? 상급으로. 그래서 제가 운영이 하면서 이걸 폭로했어요. 뭘 폭로했냐면 이 여자가 들어가면서 필라테스 수입 필라테스 고가 장비가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자료를 입수한 거예요. 제가 이걸 폭로할 때 최순실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이상해서 폭로를 한 거예요. 한겨레하고 같이. 이때 윤전추는 사인이 아니에요. 그 3급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냐면 대통령의 3급 민원보좌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민원보좌관인데 민원 처리한 거 내놔라.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들 받는 게 다 이런 과정이에요. 민원보좌관이다. 그러면 민원 처리한 거 가져와봐.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필라테스 장비는 1년에 얼마나 써? 막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다른 자료 받는 건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이때 최순실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 최순실은 자기 혼자 자연인으로 이 사람을 우리가 취재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근혜로 인해서 취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정농단 사건 보도가 어려웠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국정농단 같은 보도는 그 얘기하려면 최민희 의원님한테 물어보고 얘기를 해야지 기자들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TV조선에서만 저 취재하고 싶다고 연락이 메시지로 왔는데 제가 너무 바빠갖고 응하지 못했어요. 네, 박시영 TV 나가느라고 시간이 안 된다. 네, 그렇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아쉬운 거는 지금 민원연에서 이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이게 악의적 보도라는 입증 책임을 누가 하느냐가 핵심이거든요. 네. 그 악의적 보도라는 걸 피해자가 입증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네, 지금 그렇게 체제가. 죽겠다면서요. 근데 이거는 사실 피해자보다는 언론사가 기자가 이거 악의적이지 않아 증명하게 하는 게 논리상 맞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피해자는 보도라는 결과를 보고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보도를 하기까지의 의도는 기자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 취재를 충분히 했다. 이게 비록 사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 아니더라도 취재를 충분히 했다. 그러면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황을 지금 판단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호들갑입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호들갑. 그래서 민원자는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민원연은 시민 입증 책임을 언론사 입증 책임으로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아쉽다는 거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동의하지. 다 찬성하는 찬성인 거고요. 근데 민변도 마치 그래요. 민변. 그 언론 노조나 막 이런 등등 기자들 네. 이게 합쳐진 기자들 언론 노조는 반대하죠. 언론 노조, 그러니까 그 PD 사람들이 연합회. 마치 언론 단체들 관계기관들 대표 기관인 것처럼 네. 이렇게 지금 묘사가 돼 있어요. 시민단체도 마치 그러니까요.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언론에서 되겠죠.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네. 언론에 그렇게 쓰고 왜냐하면 있는 저 요새 방송국 가보다 보면 그 방송사 언론 노조에서 뭐 이렇게 피켓 같은 거 붙여놨어요. 이번 개정안이 왜 문제인가를 막 뭐 이렇게 그림으로도 뭐 해놓고 뭐 대자보 형태로도 붙여놓고 했는데 읽어보면 결국 자신들의 취재 활동이 위축된다라는 게 거의 기본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가짜 뉴스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걸 이게 짚고 지금 가시죠. 외신들도 그 국내 기자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거는 자료를 제가 보기에는 자료 제공을 잘못 받아서 그런 그러니까 거고요. 충분하게 제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거는 언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면 처음에 민주당 법안에 예. 그 국회의원이나 정무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도 대상이었어요. 그렇죠. 징배제로 최초에. 보호받는 요 법안이 간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애초부터 권력가들 다 빼라. 경제 권력, 그 정치 권력 다 빼라. 왜냐하면 이걸 넣어놓으면 대선 앞두고 법을 추진하는데 이걸 넣어놓으면 이건 분명히 권력 비리 무마용이라는 말이 나오고 정파적으로 그렇죠. 되니까 빼라고 네. 했었어요. 근데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근데 지금 그런데 이제 다 빠진 거고. 빠졌습니다. 네. 이게 빠졌는데도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그런 성명을 낼까요? 그러니까 이건 전달된 정보가 잘못된 거고 그리고 민주당이 약간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우리가 국경 없는 기자회를 예. 대상으로 최민희 의원님이 이 말을 영어로 좀 번역을 해서 좀 제가- 보내줘. 사실은 보내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가장 똥볼 차고 계신 분을 말씀해야죠. 네. 윤석열 후보예요. 아 윤석열. 이게 네. 이분은 무슨 모든 게 나오면 다 모든 길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모든 길은 추미애 대표로 이렇더라고. 저는 이분이 소위 정견 발표하는데 네. 거기에 추미애라는 이름이 왜 나옵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자기 지지도 올라갈 거라고. 아니, 오늘 생각하는데 제가 애기 같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 오늘 비전 설명이라는 거 하는 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후보당 7분씩밖에 안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디테일한 정책이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선언만 있는 거야. 아 여기 김경수, 드루킹 이런 이름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타이틀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렇더라고. 이해하기 힘들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놓고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은 거 보면은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이랑 거의 비슷해요. 뭐 원가 주택 어쩌고 이름은 다르게 붙였지만 내용은 그겁니다. 이제 디테일의 토론에 들어가면 이제 실력이 드러나겠죠. 그렇겠죠. 예. 네, 그러면서 뭐 권력,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정부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거의 유일하게 측근 비리가 하나도 없는.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측근 비리가 없는 게 아니고 수사를 안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측근 비리가 있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 법을 한다는 거야. 법안이나 제대로 보고 얘기하세요. 아니 지금 그 뭐야 백원우 전 의원 네. 그 민정비서관 할 때 그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막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 가려고 하고 아무튼 참. 근데 이번에 법안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법안들이 많이 같이 통과돼요. 그렇죠. 뭐 국회법도 있죠. 법사위 권한 축소하는 거. 네, 국회법 그럼 떠오르는 분이 있죠. 박영선 장관. 근데 그때는 정말 야당에서 이 법 만들자고 난리였어요. 법사위 권한 축소하자고. 그렇죠. 근데 상황이 바뀌니까 또 그렇게 반대하다가 이번에 윤호중 대표가 상임위 넘겨주고 법사위도 다음 정부에서 넘겨주기로 하면서 어렵겠다는 게 법사위 정상화입니다. 이제 그렇죠. 진짜 자꾸 수정만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그리고 법사위에 머무는 기간도 축소하는 예, 이런 법이 120에서 통과된 60일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사립학교들이 지금 들고 일어났죠. 사립학교법 개정안. 그러니까 네. 이제 교원 채용할 때 사립학교가 필기 시험 먼저. 필기 시험은 이제 교육감. 개별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감. 시도교육청에 예. 교육감으로 넘기는 거. 예, 이거는 100% 이렇게 했어야 되는 이거 건데. 국민들 조사하면 88% 찬성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 몰라. 저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슈가 되면은 오히려 여권한테 훨씬 유리한.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야. 훨씬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정의죠. 이런. 그다음에 의료법은 뭐 수수 CCTV 아 이것도 걱정하지 마시죠. 어, 몇 가지 단서 조항이 그렇죠. 들어가 있어요. 네. 잘 돼 있더라고. 네, 의협하고 그래서- 이야기가 됐더라고. 그렇죠. 특히 그 응급실에 온 경우 네, 이 경우는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게 먼저. 그게 더 우선이니까. 네, 예. 네. 자, 이 정도 하고 오늘 이제 윤희숙, 이준석 이 사안이 터졌으니까 요거를 좀 짚어봐야 돼. 권익위, 그러니까 국민의힘 부동산 발표했잖아요. 네. 거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대응을 했는데 이준석의 선택적 그 본인들이 무슨 저기 수사권을 가진 것 같아. 난 깜짝 놀랐어. 국민의힘 그 정도 막강해요? 수사권이 다 있어서 얘는 저 탈당해야 돼. 그러니까요. 탈당권이고 얘는 괜찮아. 뭐 이거는 자기들이 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윤희숙
그렇죠. 야, 아니요, 나는 근데 이 윤희숙 의원의 경우는 저는 딴 건 모르겠고 음. 변희재 씨가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봤어요. 변희재가 글을 저도 올렸어. 봤어요. 네, 그런데 그건 보면 글도 잘 썼어요. 아 그리고 뭔가 스토리텔링이 괜찮아. 네, 세종시 농지값이 전국 평균 12만 원보다 10배 가까운 평당 100만 원이다. 윤희숙 비튼이 3,000평을 샀다. 근데 그러면 30억 투자한 건데 노년에 농사 지으려고 30억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냐? 맞죠. 네. 부친이 세종시 농지를 불법적으로 사들인 2016년도에 윤희숙이 세종시 KDI에 근무 중이었다. 그리고 윤희숙 본인도 세종시 아파트를 구매했다. 그렇죠. 그리고 윤희숙은 세종시로 국회를 옮기자는 수도 이전을 선동했다. 만약 세종시가 수도가 되면 저 땅값 10배 이상 뛴다. 그러니까 지금 변희재 씨의 그 글도 글인데 제가 그래서 오늘 제가 왜냐하면 그 전이라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땅 그 동네에서 군 생활을 했거든요. 군생활에서 너무나 잘 알아 그 지역을. 그리고 그 시절이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이제 행정수도권으로 그 동네 땅값이 들썩거릴 때였어요. 당시에는 이제 충남 연기군 전이면이었죠. 그렇죠, 연기군. 지금 이제 세종시가 됐는데 그래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2016년 당시에 그 구입할 때,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의 아버지가 구입할 때가 평당 2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2019년 말 작년 초 기준으로 보니까 뭐 평당 50에서 75만 원 정도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변희재 씨는 뭐 100만 원이라고 얘기해놨는데 적어도 2배, 많게는 3배 정도 땅값이 오른 건 확실한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3,000평이에요. 그러니까 70대, 그러니까 고령에 뭐 이렇게 뭐랄까요, 귀농 뭐 이런 걸 한다라고 이제 그냥 선의로 봐줬더라도 3,000평을 귀농할 수 있는 그 뭔가 농사를 직접 지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을 갖추려면 사전 준비라는 게 필요하고, 그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가 필요할 텐데 이 땅을 사고 바로 그 다음 달인가 임대를 놔요. 그러니까 다른 분한테 농사를 맡긴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 이 동네로 주소 이전이 안 돼 있었죠. 그리고 권익위 조사가 시작될 때쯤 서울 동대문구 살다가 그쪽으로 주소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나고 동대문으로 다시 주소 이전을 해서 와요. 이런 일련의 과정.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요 그 산업단지가 이 근처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소문으로 존재했던 것이고, 근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KDI가 KDI 에서 했다는 했죠. 거예요. 네. 거기에 윤희숙 의원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여러분 농사 안 지어보셨죠? 여러분 농사요 100평 짓는다 존경해야 돼요. 야, 그럼요. 네. 제가- 저 텃밭 하는데 조금 하거든요. 예, 엄청 힘들어요. 진짜 텃밭 하고 와서 그냥 뭐 세상 다 놓은 사람처럼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저는 어머니 아버지 이제 늘 가까이 살았는데 농사 한 30평 지으셨거든요. 주말마다 죽는 줄 알았어요. 30평이면 일주일 아무것도 안 하면 난리 납니다. 불 달라고. 어우 난리 난리 나요. 그래서 3,000평 농사 짓는 건 완전히 그건 기업형이라고. 자, 오늘 윤희숙 의원에게 제가 묻고 싶은 거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 요 얘기를 할 거예요. 하는데 그 전에 광고를 광고 하나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슈퍼챗 쏘라고 슈퍼챗 얘기하라고. 사람 없어. 그 슈퍼챗 쏴달라고 부탁하라 그랬는데 그 말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퍼챗 좀 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슈퍼챗 쏴주세요. 이렇게 정중하게. 나 이런 분 처음 봐. 그래요. 우리 훌륭한 최민희 분이야. 의원님. 네, 제가 언제나 존경하는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십니다. 오늘 저희가 광고해드릴 내용은 뭐 저희의 전통적인 어떤 광고들, 오늘 1부에서 산삼진 했었고 2부에서는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보험을 뭐 다들 몇 개씩은 가지고 계신 것 같던데요. 이 보험이 어떻게 나에게 잘 맞게끔 설계가 돼 있는지를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시고, 또 한 번쯤은 어떤 분들은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어떤 분들은 보험 다이어트라는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이게 뭐 자칫 잘못 그러니까 과하게 들어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오히려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삶의 스타일이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에 다 맞춰가지고 이게 제대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이보험 체크를 저희가 강추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마이보험 체크 광고하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계약 체결률이 남들보다 낮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강매하거나 강권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상담을 신청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소비자가 먼저 상담 신청을 해야지만 무료 상담이 진행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미리 막 전화해가지고 저희 마이보험 체크인데요, 여러분 뭐 고객님 저 전화 드렸습니다. 이거 다 사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신청하지 않으면 마이보험 체크는 먼저 전화하는 경우는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뭐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보험, 그러니까 뭐 단일 보험 상품들도 조건을 찾아서 가입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있는 보험. 왜냐하면 보험들이
그때 유행이 있었습니다. 역시 슈퍼챗 얘기하니까 최민희 화이팅 하면서 네, 막 올라와요. 올라오네요. 예. 나 고맙습니다. 예전에 뭐 종신보험이 유행할 때 있었고 변액모가 유행할 때가 있었고 또 꿋꿋하게. 뭐가 쭉 있었는데 그런 거 다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해보신다 생각하시고 마이보험체크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을 하시던가 아니면 지금 대표전화 무료 상담입니다. 1800-7917로 전화를 하시면 여러분 상담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진걸 소장이 제일 좋아하는 그렇죠. 마이보험 체크. 난 진짜 진거리 형이 이거 마이보험체크 통해서 보험하고 나서 네. 자신의 SNS에 정리를 쭉 해놨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거. 진짜 안진걸 소장은 네. 우리 시대의 의인이에요. 아, 아, 그럼요. 그래서 제가 그 페북에 그거 올렸어요. 윤희숙 의원 이름만 들으면 왜 나는 연상되는- 안진걸 소장이 떠올려지는 걸까? 사실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그렇죠. 안진걸 맞습니다. 소장이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방송에서 이 자리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죠. 늘 그 얘기 하셨던 분 아닙니까? 제가 오늘 국민의힘 대응하고 윤희숙 답변해야 할 사안을 몇 가지 좀 짚어봤는데 한번 네. 조금 얘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이준석 대표나 김기현 원내대표가 야만적이다. 권익위가. 그리고 엉터리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분들 되게 웃겨요. 민주당 권익위가 민주당 12명 발표했을 때는 네. 권익위 잘한다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본인들에 대해서 음. 지금 그것도 저희는 좀 왜 저렇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왜 그러세요? 진짜 내로남불오지고 이준대한테. 첫 번째 이 문제가 윤희석이 답을 해야 할 거, 국민의힘이 답을 해야 할 게 뭐냐면 권익위의 처분이 부당한가 이걸 얘기를 해야 돼. 네. 그러니까 부모까지 그렇게 그 예를 들면 탈탈 털었다고 저기는 표현하는데 그럼 민주당 그렇게 안 했냐 이거야. 그렇게 이중잣대를 과연 했냐 이거지 권익위가. 애초 그 가족에 관련된 개인정보 동의까지 함께 받은 이유가 뭐가 있는데? 뭐고 있어.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정치인이 편법으로 가족들을 통해서 차명도 이렇게 하는 거고, 부축적하거나 이게 피해갈 소지가 다분하기 그럼요.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민주당 의원들하고 다르게 기준을 과연 권익위가 적용했냐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국민의힘과 윤희숙 의원은 해야죠. 해야 한다. 그리고 떳떳하면 검찰에 조사받고 혐의 벗으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저 우상호 의원 네. 당시에 누가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혹 다 벗었잖아요. 그렇죠. 수사 결과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고발돼서 끝난 다 거예요. 처리됐잖아요. 그러니까 사퇴할 게 아니라 억울해할 게 아니라 검찰 조사받고 경찰 조사받고 혐의 벗으면 된다. 이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의 김남준 대변인이 쇼한다. 이건 쇼다. 사퇴 쇼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윤희숙 의원은 지난번 나는 임차인이다 이 발언할 때도 직전까지 두 채 집이 있었죠. 집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좀 뻔뻔한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라고 두 번째는 과연 부친이 당시에 79세 지금 이제 80대 중반의 나이신데요. 부친이 무려 3천여 평을 농사지을 생각이 있었냐? 아까 이제 우리 최민희 의원님께서 30평 얘기했는데 그렇죠. 30평 뭐 크게 봐준다 100평 아 100평 못해요. 못 지어 노인네가 어떻게 지어? 예, 그리고 그 당시 연세가 79세인데 지금 그리고 올해 이제 6월달에 만료가 됩니까? 그렇죠. 이거를 뭐 어떤 형태든 간에 이게 처분을 하거나 농사를 지하는데 네. 소작을 주는 거 아닙니까? 소작을. 그렇죠. 그래서 7가마 받았다는 예, 거예요. 일곱 네, 가마. 일곱 가마. 이거 자체가 그게 이제 농지법. 소작료예요. 소작료. 농지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명백한.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대판 부재지주. 그렇죠. 지주인 그렇죠. 거죠. 지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해명을 해야 돼. 두 번째 아까 두 번째는 부친이 정말 농사지을 생각이 있었냐? 그럼 왜 소작을 줬냐? 이 해명을 해야 하고 그것도 무려 3천여 평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땅에 대해서 세 번째는 KDI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담당하는데 윤희숙 의원이 KDI 출신 아닙니까? 근무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그리고 그 공교롭게도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인근에 이 땅이 있다. 누구는 뭐 1km라는데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근방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의혹이 더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의심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터무니없다. 왜 이 윤희숙을 왜 이상한 사람 몰아가냐?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만약에
여당 의원이 그렇게 이런 비리혹이 발견됐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떻게 비판했겠어요? 비슷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양이원영 의원도 어머니의 문제였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땅이 3,000평 이런 거 그럼요. 아니에요?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쪽 다 돈이 없어. 그러니까 사이즈가 달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가지고 뭐 자기만 억울한 것처럼 그리고 민주당 없었던 것처럼 또.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이 윤희숙이라는 사람을 봐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기준이 본인의 것이 아니고 본인의 건이 아니고 혹은 또 다른 사람들 얘기하면서 소명이 됐다라고 하는데 무슨 소명이 됐다는 걸 소명을 어디서 누구한테 했다는 건지 일단 저는 그걸 잘 모르겠고 아니 중요한 건 연자제 이런 운운을 연자제 했어요. 표현을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쓰는 네. 건데 이거 진짜 그 공당의 대표가 이렇게 법을 모르면 안 돼.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해충돌 방지법의 대상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네. 그렇죠.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다 들어가요. 네. 아버지 나의 직계 존속이에요. 당연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이해충돌 방지법이 연자제라고 주장하는 게 되죠. 아니, 그러니까요. 이건 또 진짜 곤란한 거예요. 오늘 딱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눈물을 흘렸잖아요, 옆에서.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감성 쇼로 돌파하려고 하더라고. 이게 막 어떻게 사태라는 막 극적인 걸 막 던지고 옆에 눈물 흘리고 만류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억울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대들끼리 그렇게 예쁜 동지애 나누세요. 아니 그리고 나는 몰랐다 이것도 말도 안 된다는 안 거야. 되죠. 어떻게 부모가 당시에 8억 2,200만 원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지금 뭐 시세가 30억에서 60억 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정확한 시세는 모르겠지만 대략 30억 정도는 추정이 되는 것 같아. 평당 한 1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세종시가. 근데 나는 몰랐다. 장녀 아닙니까? 위에 이제 장남이 있고 그런데 오빠 있고, 예. 경제 전문가고 또 세종시에서 근무를 했고 세종시 상황을 뻔히 아는데 부모가 3,000평 어마어마하게 8억이라면 어마어마한 큰 돈인데 그때 투자를 했는지 농사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땅을 구입하려고 했을 때 상의를 안 했을까? 아니 상의하고 안 하고 그리고 알았다 몰랐다 이 말 나오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팩트가 이런데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약간 좀 조금 이게 다 들통이 날 수 있는 사안인데 왜 이럴까 이게 중요해. 저는 오늘 그 10시 10분인가요? 뭐 이렇게 이 사태 기자회견 한다는 걸 이제 라이브로 보고 있으면서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 들었냐면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내피셜이고 제 분석인데요. 대단히 비겁하고 교활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딱 보는 순간 큰 게 있구나. 이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 수사 대상이야. 만약에 그건- 단순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 만약에 정보를 전달했거나 네. 만약에 그래서 있으면 이제 수사 대상이야. 이거 고발해야 돼요 빨리. 그럼요. 이게 왜냐하면 농지법 위반인데 그 국민의힘 안에서 자체적으로 봐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특수본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게 경찰 수사로 넘어간다면 앞서 말씀하셨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이거 바로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딸이 어디선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근무하는 사람이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사람인데 이 땅을 샀어. 그리고 지금 시세 차익이 이만큼 나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사퇴, 나는 그만둔다, 나는 모른다 이런 식의 어떤 앞에 이렇게 진치는 걸 두고 보면서 그럼 뒤에 뭐가 있을까를 저는 이제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요. 뭐 그러니까 도덕성을 흠집내고 싶은 거야 이 정부의 도덕성을 흠집내고 싶은데 자기는 도덕적으로 괜찮은데 언론이나 누군가가 나를 희화하고 있다 이 건을 가지고 그래서 나의 정치는 원래 도덕적이고 청빈한 정치인데 지금 내가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선 출마도 안 하고 의원직도 내려놓겠다라는 선언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거의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의미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 사퇴하려면 본회의에서 과반 출석에 과반 그렇습니다. 의결해야 네. 돼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민주당이 이거 해줄 거다 이렇게 말해. 그리고 이준석 즐거워하면 해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희화시키고 있는 아니, 거예요. 난 이준석 대표도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보는데 아니 정치를 그냥 아니 그냥 자기가 장난처럼 해요. 자기가 무슨 심판관이야. 그러니까. 왜 국민의힘이 스스로 다 판단을 해? 뭐 경찰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막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지금 반나절이면 이렇게 네티즌들이 다 찾고 언론 기자들이 다 찾아서 보도를 하는데 네. 먼저 이 사람들은 별 죄가 없고 혐의가 별로 없고 이 사람들은 좀 위중하고 자기 나름대로 구분해. 근데 가장 신경 쓸 사람이 바로 윤희숙이었을 거예요. 이준석 그렇죠. 입장에서 자료를 받아봤을 때 3,000평? 그다음 윤희숙이 그동안 주장했던 이미지가 있잖아요. 부동산 뭐 이런 등등 얘기했던 게 있는데 경제 문제에 대해서 딱 신경이 써 있을 거야. 대선 후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윤희숙이 어떤 식으로 할 거에 대해서는 예상을 했겠지만 당대표가 그러면 오히려 이준석의 공정을 강조했던 입장이라면 20, 30대 입장이었다면 대변하는 입장이었다면 아니 떳떳하게 빨리 경찰 조사 받으셔갖고 혐의 벗고 오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20, 30대 공정을 대변하겠다는 당대표지. 거기 옆에서 눈물 흘리면서 가지 마라, 사퇴하지 마. 뭐야. 아니 이거는 다 언론이 보호해주기 때문에 망가지고 있는 과정으로 저는 봐요. 이게 거꾸로 똑같은 일을 민주당 쪽에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쇼란 얘기. 이거는 이 쇼라는 말이 이렇게 SNS에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조중동이 사설로 쓸 언론에서 겁니다. 쓰겠죠. 언론이. 그리고 뭐 KBS, MBC, SBS 난리가 났을 거예요. 손혜원 사태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윤희숙이나 이준석이 믿는 거는 언론 환경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대선은 시민과 언론의 한판승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그 어르신이 그 8억 그 돈 구입비도 그것도 이제 파악이 자금 될까요? 출처. 자금 출처도. 그것도 뭐 요새는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뭐 여러 이야기 나옵니다. 뭐 서울시장 출마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 것까지 계획이 아니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6명 봐준다라는 얘기했을 때 아 저 6명이 뭐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아니 안 그러고서요 굳이 당내에서 자기들이 봐줄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천명했잖아요. 민주당보다 더 엄격하게. 엄격하게 못했죠. 그러니까 아니, 뭐가 엄격한지 모르겠어요. 이준석이 늘 그런 얘기하거든. 왜 당에서 선긋기를 하냐. 늘 민주당 비판할 때 그런 그렇죠. 거거든. 예. 그냥 있는 그대로 권익위가 예. 경찰에 넘긴 거잖아요. 특수본에. 그러면 거기서 그냥 수사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왜? 한무경 씨 있잖아요. 예. 한무경 의원은 제명 사이즈가 결정. 달라요. 11만 제곱미터. 거기는 뭐 11만? 11만 제곱. 그래 봐. 저기 강원도죠? 네. 예. 그런데 한참, 비례대표예요. 네, 그러니까 제명해줬어요. 네. 그때 양이원영하고 누구 제명했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민주당이 임명. 봐줬다고.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언론이 조용해요. 아 이제 내일자 한번 지켜보죠.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럼, 이제 이름이 아.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으니까. 자, 윤희숙 의원은 징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 정치인 포함 안 돼요. 이게 지금 언론에서 가는 방향을 저는 좀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관계 진짜 실제로 어떤 규모의 어떤 부동산이 어떤 형태로 운영됐는지는 사실 언론 보시면 알겠지만 기사 많이 안 나와요. 오히려 윤희숙 의원이 하고 있는 어떤 정치 행위에 대한 이 계속 분석들만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마치 이 사람은 진짜 자기가 말한 것처럼 다 되는 것처럼 언론에서는 계속 써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듯이 대선 때는 후보도 그렇고 정당도 위기가 누구나 오기 마련인데 그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누구나 와요. 이재명 지사도 예. 쿠팡 왔었죠. 그다음 황교안 사건으로 이낙연 후보 위기 왔었죠. 이제 부동산. 근데 이제 윤희숙에 대해서 그다음 부동산 이렇게 터진 민주당도 똑같이 터졌고 국민의힘도 똑같이 터졌는데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윤희숙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제대로 국민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굉장히 아마추어처럼 뻔히 속이 보이는 행동을 윤희숙과 이준석이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눈물쇼.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